일괄경매. 또 올해는 별로 신음소리가 안 들리네. 이때쯤 되면은 마음은 급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각종 신음소리, 앓는 소리 뭐 이런 게 들리는데 그게 별로 없다. 속으로 이거야 벌써 완전히 초탈을 했네. 초탈을 했어. 하여튼간에 그 1차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70점 그러면 합격. 2차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75점에서 80점 요래 받으면 합격합니다. 1차는 무조건 올해 합격하십시오. 1차는 무조건 합격. 2차는 전략을 잘 짜서 합격하면 매우 좋다. 근데 작년에도 보니까 2차는 합격했는데 1차는 떨어졌다 하더라고. 나는 이해를 못해. 1차가 떨어지면 2차 합격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2차를 합격했다 소리 하면 안 되고 2차를 합격할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지. 합격 점수를 받았다. 합격한 건 아니잖아요. 1차가 떨어지면 2차는 100점 받아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1차가 50몇 점 받고 1차는 평균 90점 받고 그래도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차라리 1차를 60점으로 합격하고 2차는 빵점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1, 2차를 쭉 같이 하다가 한 8월 정도 됐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때쯤 되면은 갈등에 휘말립니다. 요거 1, 2차를 다 밀을까? 조상의 전통대로. 아니면 1차라도 붙어서 체면을 세울까? 전부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2차까지는 무리다 싶으면 과감하게 2차를 포기하고 1차라도 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내년에 한 판 더 한다 생각하면은 합격률이 50몇 프로밖에 안 돼. 근데 1차가 된 상태에서 내년에 2차를 시험 치잖아요. 그럼 합격률이 90%가 넘어. 그래서 올해 1차라도 되면 내년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다. 그러나 만약에 처음부터 1차만 했다. 2차를 아예 안 하고 그러면 1차가 됐다 치자. 내년에 넘어가면 2차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고생 엄청 합니다. 그래서 전략상으로는 1, 2차가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8월달 정도는 같이 밀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때 2차를 포기해도 1차 정도는 충분히 한 2달 정도 밀어붙여서 합격할 수 있거든. 그 작전을 잘 짜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1, 2차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과목마다 연관도 다 돼 있어. 민법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2차 과목 전부에 영향을 다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간에 민법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괄경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괄경매 365조 일괄경매. 자, 이거는 항상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대비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존재하면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하면 일괄경매. 딱 분리를 해갖고. 자, 예를 든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습니다. 5월 1일 날. 나대지는 담보가치가 크죠. 그래서 은행은 참 기분이 좋아. 혹시 저놈이 안 갚으면은 경매에 넣어서 낙찰시켜서 내가 우선 변제 받아가야지. 그런데 여기다가 갑이 건물을 지어버렸어. 요렇게. 만약 이 건물이 4월 1일 날 들어왔다. 그럼 법정지상권 문제.
만약에 6월 1일 날 들어왔다. 그러면 일괄경매. 아시겠죠? 그 저당권 설정 전이면 법정지상권, 설정 후면은 일괄경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집이 이미 4월 1일 날 존재했다면 은행에서는 집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집이 보호됩니다. 집의 철거를 보호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6월 1일 날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자를 보호합니다. 이때. 그러면 저당권자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경매를 넣어도 낙찰이 잘 안 돼요. 담보 가치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낙찰 받아봤자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 좀 된 사람은 선생님 철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철거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철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저 집에 할매가 90세 된 할매가 들어누워 있으면 철거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집이 있으면 철거 여부를 떠나서 담보 가치가 확 추락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넣어도 낙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A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상 건물하고 함께 경매를 넣어라. 이거를 일괄 경매를 합니다. 같이 경매를 넣으면 같이 낙찰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설정 후에.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설정자, 토지 저당권 설정자 갑, 설정자가 지상 건물을 소유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누가 소유해야 된다고? 설정자가 소유. 설정자가 소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빌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3자입니다. 설정자도 아니고 저당권자도 아니고.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소유죠. 그러면 설정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 이때는 일괄 경매 안 된다고. 그런데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건축은 제3자가 했지만 최종적인 소유는 설정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일괄 경매가 된다. 그래서 결국 건축을 누가 했느냐 보다는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하냐 이게 키포인트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 일괄 경매는 선택권입니다. A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일괄 경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일괄 경매했다 칩시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경매를 했어. 그러면 토지는 저당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는 지상 건물까지 경매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지 건물의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그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기억하시. 자, 그 다음 일괄 경매를 한 것이 아니고 용감하게 토지만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만. 그 A는 토지만 경매를 넣어서 토지만 경매를 넣어서 그죠? 자, 토지만 경매를 넣으면 낙찰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토지만 넣었다. 예를 들면은 애인이는 누군데 갔다니 용기 참 좋다. 토지만 경매 넣으면 낙찰이 잘 안 되는데 왜 토지 넣냐? 하니까 나는 해병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다. 의리의 사나이. 나는 저당을 토지에만 잡았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안 하고 나는 토지만 하란다. 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축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축구. 자, 낙찰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낙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나타났어.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에서 니는 눕고 하니까 더 축구다 이래 됐어. 더 축구.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낙차.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잘 보세요. 땅 주인은 S가 됐죠. 건물 주인은 갑이죠. 그럼 항상 얘기했지만은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달라졌잖아. 그럼 법정지상권이 문제되잖아. 그럼 S가 철거 청구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갑에게 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철거를 막을 수 있고 없으면 철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된다. 이렇게 됩니다. 철거된다고. 자, 하나 더 물어볼까? 분위기도 좋은데. 자, A가 토지만 경매를 넣어가지고 지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가. 은행에서 경매를 넣어가지고 은행 지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됩니다. 얼마든지. 된다고. 그래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자밖에 없습니다. 자, 채무자는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럴까? 왜를 잘 알아야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아니, 채무자가 낙찰을 받는다. 웃기잖아요.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아서 경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은 안 갚고 지가 그 돈으로 낙찰 받고 이러면 이거 인간도 아니잖아. 이거는 신이치기 반하기 때문에 채무자 갑은 낙찰을 금지시킵니다. 아시겠죠? 근데 채권자 스스로는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가 낙찰 받아 가지고 철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런 상태를 일괄 경매를 합니다. 근데 무조건 낙찰 받은 사람이 철거시킬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은행이 의도적으로 저거를 제거하려고 지가 낙찰 받아서 철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는 딱 단서를 붙입니다. 권리 남용이 되지 않는 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권리 남용이 되지 않나. 저게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돼 버리면 철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할 것도 없다. 재미도 없고. 자, 376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자, 이것도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유력합니다. 저당권 침해. 저당권 침해와 구제. 요거는 주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별 4개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10억을 빌려줬습니다. 대여를 했다고. 을한테는 산이 있습니다. 요 산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갑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 을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게 됐다. 근데 산에는 나무가 하나 서 있다 그랬죠. 요 나무를 뭐라 했다? 부합물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억을 써라 빌려줬습니다. 변제기가 12월 말이에요. 그럼 을이 12월 말에 안 갚으면은 갑이 말 수 있다고? 경매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 그런데 을이요, 6월 6일 날, 전에 이야기했으면 기억이 날 거야. 6월 6일 현충일 아닙니까? 그죠? 현충일이 뭐냐 하니까 순국선열 추모하는 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아재는 나이트 클럽 문 닫는 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맞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6월 6일 날 을이 올라갑니다. 요 발자국이다. 올라가가지고 뭐 했다고? 싹둑 해가지고 노랗게 죽여서 눕혀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이게 산이 8억짜리야. 나무가 5억짜리야. 자, 담보가치는 총 얼마요? 13억.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죽여서 눕혀놔니까 5억짜리가 1억짜리로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담보물을 멸실훼손했죠. 이거를 우리는 저당권 침해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당권 침해. 담보물을 멸실훼손했다. 이거를 저당권 침해.
자, 이런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를 받느냐?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권적 청구, 하나는 뭘까요? 손해배상 청구, 하나는 적시변제 청구, 하나는 담보물 보충 청구. 요 네 가지가 있다. 자, 물권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적시변제 청구, 담보물 보충 청구. 그러면 주의할 점을 전달할게요. 자,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항상 이야기했지만 귀책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뭐라고?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종류가 3개지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안 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반환 청구. 자,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저당권하고 지역권입니다. 점유로 요소로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방해를 제거해라. 방해를 예방해라. 그것만. 자, 반환 청구는 안 되는데 우리 판례는 조심해야 된다. 원상 회복 청구는 된다. 요게 판례입니다. 뭐라고? 원상 회복 청구.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저당권에 대한 원상 회복 청구. 그럼 반환 청구하고 원상 회복 청구 차이가 뭘까? 반환 청구는 나에게 가져와. 원상 회복 청구는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놔.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 원상 회복 청구. 자,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가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얼마치를 감소시켰습니까? 4원어치를 감소시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네 이해한다. 뭐 6월 6일 날 네가 올라가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잘랐겠노? 이해한다. 그거는 봐줄게. 대신에 네가 4억짜리 산이 하나 더 있다며 이래 됐어. 그럼 갑이 을한테 4억짜리 산을 담보로 추가해라 이래 할 수도 있다고. 그걸 뭘 한다고? 담보물 보충 청구 이렇게 합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 자, 그 다음에 적시변제 청구가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6월 6일 날 을이 요런 나쁜 짓을 하면은 을에게 생긴 자, 기한이익이 자동으로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기한이익이 무슨 말이죠? 12월 말까지 안 갚아도 되는 이익, 그게 기한이익이야. 그럼 그게 상실된다. 그 말은 6월 6일 날 바로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갚아야 된다고. 원래는 언제 갚는다? 12월 말에. 그런데 을이 나쁜 짓을 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6월 6일 날 즉시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변제해야 돼. 그러면 6월 6일 날 즉시 변제해야 된다. 그 말은 갑 쪽에서는 즉시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즉시 변제 청구. 자, 그런데 만약에 6월 6일 날 즉시 변제해야 되는데 6월 6일 날 변제를 안 하면 갑은 즉시 경매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원래 갑은 언제 경매 신청합니까? 12월 말이 됐는데도 을이 안 갚았을 때 경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월 6일 날 요런 짓 하면은 그날 즉시 안 갚으면은 즉시 경매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그걸 적시 변제 청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특징을 잡아보면 적시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 합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채무자는 을인데 요 산의 주인이 을다시가 이리 될 수도 있잖아요. 채무자는 누구라고? 을. 산의 주인은 누구라고? 을다시. 자, 을다시를 아까 뭐라 했다? 물상보증인. 그러면 을다시는 설정자고 을은 채무자입니까?
그러면 을하고 을다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시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 을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는 을다시에게 한다고. 이렇게. 오케이? 물론 채무자와 설정자와 동일인 것 같으면 상대방이 같아지잖아요. 근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시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 담보물 보충 청구는 설정자에게. 그런데 담보물 보충 청구할 때는 설정자에게 반드시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책 사유. 설정자의 잘못으로 멸실훼손해야 담보물 보충 청구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1번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 2, 3번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적시변제 청구, 이를 중첩적 행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4번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ND가 아니고 OR가 돼버려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담보물 보충 청구하거나 적시변제 청구하거나 담보물 보충 청구하거나 하나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 담보가 보충이 돼버리면 4억짜리가 들어오면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를 하면은 2, 3번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2, 3번 하고 4번은 선택적 행사, 2, 3번 자체는 중첩적 행사. 이렇게 됐습니까? 별로 할 것도 없잖아. 자, 그 다음 378페이지 7번의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있지?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가는 시험 안 나온다 써놔라. 자, 그 다음 공동저당하고 건저당이 남았네요. 자, 공동저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동저당. 자,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았다. 요 공동저당하고 건저당을 합해서 특수저당이라 합니다. 특수저당. 여태까지 배운 거는 보통 일반저당, 건저당과 공동저당은 특수저당. 특수저당에서 99% 나옵니다. 시험에 돌아가면서. 그런데 건저당하고 비교하면 요거는 한 30%에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저당이 비중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럼 연습합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잘 보세요. 1억 5천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을은 토지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도 집도 있다. 자, 토지는 1억 2천이야. 집은 8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로는 담보가 부족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아버렸다. 이거를 공동저당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저당. 채권이 몇 개? 1개. 부동산 몇 개? 2개. 저당권 몇 개? 2개. 그래서 개념이 나오잖아. 1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걸 뭐라고? 공동저당.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우선은 순위가 나와야 돼요. 자, 갑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선순위, 1순위. 그래서 갑이 1억 5천, 갑이 1억 5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요 토지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2순위고, 집에는 정이라는 사람이 2순위입니다. 이렇게. 공동저당에서는 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된다고. 그죠? 자, 이거를 보고, 어이구야, 갑이 을에게 1억 5천을 2번 빌려줬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손들어 봐라. 2번 빌려줬다는 생각이 들으면은 시험도 2번 친다. 2번. 한 번 빌려줬죠. 그죠?
한 번 빌려주고 여기도 등기되고 여기도 등기되잖아요. 채권이 두 군데 기재가 된다고. 이렇게 딱 보이면 갑은 공동저당권자네 이렇게. 병은 토지의 단독 후순위 저당권자네. 정은 건물의 단독 후순위 저당권자네. 이게 딱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하는 방법은 첫째,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신청해서 동시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이시에 신청해서 하나씩 경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동시에 경매 신청하면은 아무 때나 배당받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갑니다. 읽어보시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이거를 멋진 말로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안분배당. 자, 그럼 갑이 동시에 넣었다고 계산해 봅시다. 계산. 자, 총 낙찰 대금이 2억이다. 시가대로 낙찰이 됐다고 봅시다. 2억. 자, 2억을 딱 써놓고, 자, 토지의 낙찰 대금은 1억 2천, 건물의 낙찰 대금은 8천. 그 비율을 정해줘야 돼. 자, 2억 중에서 1억 2천은 몇 프로입니까? 좀 기다릴게. 몇 프로? 자, 2억 중에서 1억 2천. 약분하면 얼마요? 1억에 6천. 10분의 6. 100분의 60이니까 60% 아닙니까? 60%. 그죠? 60%. 자,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제가 개론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근데 우리 학생들 계산 안 되겠더라. 그거 포기하고 그냥 딴 거 해라, 딴 거. 응? 이게 안 되면 안 되지. 그거 위해서는 뭐 개론이 훨씬 계산 문제가 어렵지, 그죠? 60%. 이거는 몇 프로? 또 이것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60%면 나머지 40% 아이가. 40% 이렇게. 자, 분수로 바꾸면 이거 얼마? 분수. 10분의 6이니까 100분의 60, 10분의 6, 5분의 3 아이가. 이건 얼마? 5분의 2. 이렇게. 그 퍼센트로도 내줘야 되고 분수로도 내줘야 돼. 그래야 계산하기 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경매대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경매대가 비율. 그럼 경매대가 비율을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자, 1억 2천에 5분의 3, 8천에 5분의 2. 이게 아니야. 1억 2천에 5분의 3이 얼마입니까? 됐고. 8천에 5분의 2가 얼마입니까? 됐고. 바로 계산도 안 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에? 그래서 이게 5분의 3, 5분의 2가 나오면 채권의 5분의 3만큼을 토지에서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1억 5천에 5분의 3이 얼마예요? 또 기다릴게. 얼마? 1억 5천에 5분의 3, 60%. 5, 3, 15. 3, 3은 9. 9천만 원. 큰일 났다. 자, 요거는 나머지니까 얼마입니까? 9천. 1억 5천에, 1억 5천에서 9천 빼버리면 얼마? 6천.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받아간다. 이거를 우리는 안분배당이라 한다고. 이렇게. 안분배당. 이거는 계산이 돼야 되는데 혹시 나올까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는 공부를 해야지, 그죠? 자, 해보자. 1억 5천에 5분의 3 어떻게 계산한다? 약분을 해야지. 요 분모하고 이거를 약분해야 된다고. 그리고 5, 3, 15니까 3 아닙니까? 3, 3은 9, 9천 1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래가 개론 되겠나 싶겠다. 차라리 그냥 계산 문제를 포기하는 게 안 낫겠나 싶다. 계산 문제도 보니까 한 서너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서너 문제가 어렵다 하대. 그럼 대부분 다 개론생이 끝에 가면 뒤에 어려운 거는 포기해라 그럽니다. 앞에 그 서너 개 거기라도 좀 맞추고, 그죠? 한 번 더. 1억 5천에 5분의 3. 오랜만에 숫자 같은 걸 하는 애 보니까 의리하다. 의리해. 자, 1억 5천에 60%나 5분의 3은 9천.
1억 5천에 40%나 5분의 1은 얼마? 6천. 이거를 안분배당이라 합니다. 그럼 병은 얼마 먹습니까? 병. 1억을 준정해서 9천을 먹었잖아. 그 나머지 얼마 남았다? 3천 남았잖아. 후순위니까 3천 먹는다. 이거 지금 이렇게. 1억 2천짜리 중에서 여기서 9천만 원을 값이 받아갔잖아. 그 나머지 얼마? 3천. 이렇게. 그럼 8천 중에서 얼마 받아갔다? 6천. 나머지 얼마 남았다? 2천. 그리고 이렇게 받아간다. 이거 딱 떨어지게 지금 문제를 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를 뭘 한다고? 안분배당. 안분배당. 자, 그 다음. 안분배당은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집이 을 다시 소유야. 을의 친구 소유라고. 그럼 돈은 을이 빌렸는데 을의 친구가 자기 집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잖아요. 을 다시를 뭘 한다? 물상보증인. 그죠? 물상보증인. 맞잖아요. 채무자 아닌 설정자 아닙니까? 그죠? 물상보증인. 자, 물상보증인이 들어와 버리면 요게 적용이 안 된다. 요게 2010년도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사법고시든 중개사든 두 번이나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 물상보증인이 들어오면은 안분배당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아가고 못 받은 것만 물상보증인에서 받아라. 최대한 받으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1억 2천. 그러면 1억 5천 중에서 1억 2천 받았잖아요. 얼마 못 받았다? 3천. 그래서 물상보증인 재산에는 3천을 받아가라 해서 1억 5천이다. 이런 이야기. 요즘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온다고.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쉬는 시간에 좀 옆 사람한테 묻고 이래 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채무자 재산이면은 안분배당으로 9천, 6천. 물상보증인이 들어오면은 안분배당이 적용 안 되고 채무자 재산에서 우선으로 배당받고 부족한 부분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1억 2천을 받고 못 받은 3천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시 신청했다. 요거는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원리만 터득하면 됩니다. 원리만 터득하면 된다. 자, 하나만 경매 신청했다 이 말이죠. 하나만 경매 신청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물상보증인이 들어온 게 시험에 냅니다. 거의 99%는. 자, 채무자 재산만 경매를 넣었습니다. 채무자 재산만. 그럼 갑이 채무자 토지에만 경매를 넣어가지고 1억 2천을 다 받아가 부었어. 1억 2천. 그럼 병은 어떻게 됩니까? 빵. 이렇게 된다. 맞죠? 다 받아가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 하필 병의 입장에서는 재수 없이 토지의 경매를 신청해서 갑은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다. 그럼 병은 어떻게 하는가? 자, 갑이 동시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 건물에 얼마를 받았었다? 6천. 채무자 재산일 때를 전제합니다. 물상보증인 신청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병은 이 갑을 대위해서 다른 채무자 재산에서 갑을 대위해서 받습니다. 뭐라고? 갑을 대신해서. 이거를 그 유명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다. 한번 읽어봐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그래서 갑이 채무자 재산에 경매 신청해서 다 받아가 버리면 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은, 그죠? 갑이 동시에 신청했다면은 건물에서 받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병이 갑을 대신해서 받아간다고. 이걸 뭐라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자, 그런데 이게 채무자 재산입니까? 물상보증인 재산입니까? 물상보증인. 그래서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에는 갑을 대위할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럼 반대로 중간에 빵 같은 걸 좀 먹지. 단계에 들어가야 머리가 잘 들어가.
이게 3시간 수업 같으면 학생들이 괜찮은데, 과학적으로는 3시간 수업이 제일 맞아요. 근데 딱 1시가 끝나고 이제 2시까지 가면은 해롱해롱해집니다. 대부분 다. 학습 효과 좀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수업도. 그래서 기준이 그냥 2시를 완전히 채우거나 넘기면은 좀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무조건 꺼내야 된다. 자, 거꾸로 합니다, 이제. 이제는 물상보정인 재산에만 갑이 경매를 신청해서 받아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할 수 있다. 이 원리만 기억하라고. 숫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외우면 돼요.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으로 갑을 대위할 수 없다. 그런데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유리하단 말입니까? 이게 훨씬 유리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후순위로 들어가려면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순위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망합니다. 망해. 다시 한번. 다 한번 해봐라. 눈빛이 자꾸 명태로 바뀌고 있다 지금. 참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날씨가 시원할 때 공부 좀 해야 그때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앞으로 이제 더운 공기가 자꾸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머리가 되가 처집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에 사는 인간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 당연히 보이지. 응? 적도 지방에. 그 적도 지방에 보면 깜디들 뭐합니까? 네, 그냥 뭐 열매 따먹고 자고 그 적도 지방에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발전이 한 개도 안 돼 있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선진국들은 추운 지방이에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머리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여름 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벌써 여름도 되기 전에 지금 서슬 떨어지고. 이거를 외우라고. 자, 하나만 신청했을 때 원리. 자, 갑이 채무자 재산만 경매를 신청해서 다 받아갔어.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의 갑을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갑이 물상보정인 재산만 경매를 붙여서 받아갔어. 그때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의 갑을 대위할 수 있다.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간단히. 대위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없다. 그것만 해. 자, 봅시다. 물어봐라, 질문. 얼굴 보니까 영 지금 졸아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물어봐라. 물어봐라 하면 또 아무도 안 물어봐. 왜? 창피하거든.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조용하게 물어오래, 그러면. 조용할 때. 자, 381페이지. 건저당권. 이게 공동저당하고 건저당은 필수적으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된다고. 요 정도 훈련을 하라고 해. 간단하게. 자, 공동저당을 보겠습니다. 공동저당. 건저당. 한꺼번에 저당을 했다. 건저당. 자, 가별한 사람. 혹시 뭐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저 반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잘 알 거라고 믿는다. 잘하니까. 반장님 얼굴 벌개졌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몰려온다. 진짜 물어올까 싶어서.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요거는 외우는 게 좋아요.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정인 재산에 갑을 대비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서 받아갈 수 없어요. 근데 물상보정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갑을 대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경매를 넣어서 배당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병하고 정하고 누가 유리하다고? 정이 유리하다고. 자, 갑이
을에게 지금 똑같이 할게요. 13억짜리 중소기업 사장.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럼 빌릴 때 저당권 설정, 갚을 때 소멸, 빌릴 때 설정, 갚을 때 소멸. 그러면 을이 1년에 100번 빌렸다 갚았다. 그러면 저당권을 100번 등기했다가 말소했다가 등기소 불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 돈을 갚아서 잠시 채권이 없어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특수한 저당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한다고? 건저당이라 합니다. 건저당. 건저당이라 한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저당에서는 일반 저당이 없는 기본 계약이 들어있습니다. 기본 계약. 자, 일반 저당에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 계약하고 건저당 설정 계약하고 두 개가 들어갑니다. 기본 계약. 기본 계약은 어렵습니다. 당좌 대월 계약, 할인 계약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 기본 계약 이렇게. 자, 기본 계약하고 건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을 두 개 한다고 기억을 하십시오. 두 개를 한다. 자, 요거를 뭐라 할까요? 결산기라 합니다. 결산기. 요렇게. 자, 건저당의 특징이 뭐냐면, 자, 중간에 중소기업 사장이 잠시 돈을 갚아버렸어. 그럼 채권이 없어지죠? 원래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하잖아요. 근데 건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건저당에서는 첫째 특징이 부종성. 하여튼간에 내 밑에 강의 들을 때 꼭 시험 대라. 내한테 듣다가 딴 사람한테 들어봐라. 기절한다, 기절해. 부종성 강화. 아니다. 완화. 완화. 자, 보통 저당에서는 부종성 강화. 채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도 소멸. 건저당에서는 채권이 잠시 소멸되어도 건저당권은 존속. 그걸 뭐라고? 부종성 완화. 자, 그 다음. 자,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등기. 건저당 등기를 해요. 그럼 등기부에는 원래는 채권이 찍혀야 되잖아. 맞죠? 자, 보통 저당에서는 1억을 빌려주면 1억 채권이 등기부에 찍힙니다. 그런데 건저당에서는 채권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을이 중간에 갚았다 빌렸다 하죠. 그럼 채권이 확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계속 채권이 정감 변동 하다가 결산기에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1월 1일 날은 채권이 확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은 연말에 가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월 1일 날 등기할 당시에 채권은 결정이 안 되지만 뭐는 결정이 된다고? 최고액은 결정이 된다고. 최고액. 만약에 이제 결산기에 가보니까 채권이 11억이야. 그런데 1월 1일 날 최고액은 1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최고액은 무슨 의미냐? 시험에 3번 나왔죠? 책임의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11억 중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10억까지는 뭐하고 우선 변제를 받아가고 나머지 1억은 우선 변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아예 못 받을까요? 아니야. 피담보 채권에서 일반 채권으로 바뀝니다. 갑은 을에게 1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경매해서는 못 받아간단 말이에요. 일반 채권으로 된다고.
그럼 받아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벌써 특징이 3개 나왔네. 첫째는 부종성 완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채권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기재된다고? 최고액이 기재가 된다고. 이렇게 최고액. 자, 그러면 등기 중에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필요의 등기사항은 3가지입니다. 안 쓴다, 안 써, 지겹다. 첫째는 건저당 취지, 최고액 채무자. 한번 해보세요. 건저당 취지, 최고액 채무자. 요거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는 무효로 됩니다. 아시겠죠? 말소 대상이 된다고. 건저당 취지가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해서 등기를 할 때 건자를 반드시 쓰라 이 말입니다. 건저당권 설정 이런 식으로. 자, 임의등기사항은 각종 기간입니다. 기간, 존속기간, 결상기 이런 거는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건저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피담보채권의 확정.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 이거야. 읽어보시오. 피담보채권의 확정. 왜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실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확정. 자, 그러면 확정이 만약에 여기서 확정이 됐다 칩시다. 여기서 확정이 됐다. 자, 확정이 되기 전에 A 채권이 생겼고 확정 후에 B라는 채권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 채권은 건저당권으로 담보되고 B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후에 대출을 한 거는 건저당으로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이자 채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담보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자, 확정 전에 생긴 원본 채권은 담보, 확정 후에 생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요거는 우선 면제 받고 요거는 우선 면제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이거를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까지 담보. 한번 해봐라, 누가. 수민이 한번 해봐라. 그래,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선생이 가르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을. 그 선생님은 말빨 아닙니까? 전달 얘기 좋으려 하면은. 학생들이 알아들으려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내가 대충 읽으니까 우리도 알겠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속으로라도. 자, 다시 한번.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까지도 담보. 자, 요거는 엄마입니다. 엄마. 요거는 알아. 엄마가 보호되면 늦게 태어난 아도 보호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확정 사유가 대표적인 게 결산기 도래입니다. 결산기 도래. 하품하지 마라. 결산기 도래. 조용하해라. 조용하해.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학원이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돼. 만약에 내가 딴 학원에 강의할 때 누가 하품했다.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자세가 안 돼 있다 해가지고. 완전 독재자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근데 우리 학원에만큼은 완전히 이렇게 고양이다, 내가 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말은 다른 선생님 우리 학원에 오잖아요. 그럼 소리내서 하품했다. 속으로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러면. 그 하품하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좀 사살해라 말이에요. 이래 하지 말고. 그리고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있다. 잠 깨우는 데는 좋아. 다른 사람이. 크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 자, 결상기 도래가 원칙적으로 확정 시점이다. 그런데 결상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경매를 신청하면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시험은 이게 나와. 이게. 왜 그러냐? 경매 신청은 누가 했냐 따라서 확정 시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온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토지가 하나 있어. 자, 두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건저당권을 3월 1일 날 잡았고 B라는 사람이 건저당권을 4월 1일 날 잡았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A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B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그러면 어느 누가 경매 신청해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100명이 있다면 한 명만 경매를 넣어버리면 100개 피담보 채권이 바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확정 시기가 다르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자, A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됩니까? 이렇게 묻단 말이야. 그럼 A지가 경매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신청 시에 확정이 됩니다. 자, 뭐를 물었다고? A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됩니까? 했을 때 A 자신이 경매 신청해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경매 신청 시 빨리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B가 경매 신청을 해줘도 A께 확정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지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경매 신청해서 내게 확정이 될 때는 그때는 늦춰줍니다. 확정 시점을 매각, 대금, 완납시 요렇게.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거를 구구가 안 되면 또 묻는 사람이 있다. 구구가 안 되면. 자, 다시 한번. 지금 물음이 뭐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이제 A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 이걸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A지가 신청해도 A께 확정, B가 해줘도 A께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A지가 신청하면 언제? 신청시. 남이 신청해서 내 거는 언제? 매각, 대금, 완납시. 그럼 거꾸로 해보자. 이제 B의 피담보 채권 확정을 물었어. B. 자, B의 피담보 채권 확정은 언제 됩니까? B지가 신청했어. 언제? 신청시. 남이 A가 신청해줬어. 그럼 언제? 매각, 대금, 완납시. 오케이? 온갖 거를 이야기 다 해준다. 혹시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자, 그래서 확정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습니다. 됐고. 자, 추가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논점이 있는데, 그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1시 반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정서 안정을 위해서.